133페이지 심장기내. 예, 이 심장이라는 거는 뭐 분주지간이라고 하는데, 심장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 해놓고 실제로 심장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심장을 조절하는 방법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심장병은, 사실 심장병은 병 들었다 그러면 죽는다고 생각했죠. 아예 처음부터 심장병 자체가 개념이 병 들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이 없다라는 개념에서 시작했죠. 그러면 심장병은 누가 대신 책임지죠? 심장병은 심장은 임금이니까, 심장은 이제 군주니까 심장의 병을 책임지는 거는 심장이 아니고 누구죠? 예, 심포. 예, 신하죠, 신하. 신사지간이라고 해서 신하의 지간, 심포가 이제 모든 심장을 다스렸는데, 그리고 심장 경맥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심장 경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몸에서 가장 건드리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 팔을 딱 차리엇 했을 때, 차리엇 하면은 이 바지선에 몸에다가 붙는 면이 다 심장 경맥이다 보시면 됩니다. 딱 손을 가장 자연스럽게 붙이면 새끼손가락이 다리에 여기 붙게 되죠. 그리고 손목, 손등, 요렇게 안쪽으로 만져 겨드랑이까지. 여기에 팔에 딱 붙는 것이 심장 경맥이다. 이게 뭐 아주 편할 거예요. 요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장 경맥은 경혈에다가 침도 놓지 말아요, 그래. 심장 경맥은 경혈도 몇 군데 없거니와 신문, 통영, 요 손목에 우리가 꼭 필요한 자리, 그 다음 심소에 요 정도 자리지, 나머지 혈들은 거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심장병이 없다라고 생각하든지 심장 고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이 심장병은 워낙 많으니까요. 그것만 볼 수가 없는데, 과연 보면은 지금 심장병이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면 심장이 가운데 이렇게 방 4개가 있는데, 실제로 심장을 둘러싸고 심장은 계속 근육이 움직이니까 심장은 피를 공급해 주는데, 심장의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 근육에는 누가 피를 공급해 줄까요? 근육도 써야 될 텐데, 근육도 움직이려면 산소도 많이 필요하고 피로도 많이 쌓이는데, 이 심장은 피를 공급해 주는데 심장 근육은 누가 영양을 공급해 줄까? 예, 그게 관성동맥입니다. 심장 자체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그 동맥이 심장 관성동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심포란 장기를 오늘날 이렇게 해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관상동맥을 가지고 심장이라고 하진 않았을 거니까, 심포 말이 뭡니까? 심장을 싸고 있다는 거잖아요. 싸울 포자니까. 그럼 심포라는 것이 어쩌면 심장 주변의 관상동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랑 병리 현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큰 심장병이 들기 전에 대부분 뭐냐면 관상동맥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병 수술했다고 하면은 심장 수술한 사람은 아니고, 대부분 지금 심장병 환자, 심장은 병들면 죽게 되는 게 고전의 이야기니까, 심장은 병들면, 임금이 병들면 죽는 거죠. 그 대신에 심포가 병드는데, 심포가 병드는 게 가만히 뭐냐? 지금도 심장병이라고 실제로 심장병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하는 병은 뭐냐면 관상동맥 스텐트거든요. 사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이 이게 혈전 용해제하고 효과를 비교했을 때 어떠냐 하면 이건 풍선 효과밖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스텐트 기술을 만든 병원이 워낙 조작해서 그 효과를 조작해서 키워서 모든 심장내과에서 그걸 쓰도록 했던 마케팅의 성공이지, 스텐트 자체의 기술이 큰 성공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합니다. 그건 이미 나와 있는 정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안 할 수 없고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보면은 심장에 병들 때, 심장 병들기 전이 대부분 뭐냐면 관상동맥 병이니까, 그 관상동맥이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심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심장은 자체 병은 없고
우리 경렬적으로는 치료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렬 개념으로 심장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 심장병을 치료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심장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왼쪽 상단에 매우 높은 위치에 여기 있으면서 있는데 이 심장이 연관되어 있는 근육들은 심장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식도 근육도 연관되어 있죠. 폐 근육도 연관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횡격막도 연결되어 있죠. 뒤에 견갑골도 연결되어 있죠.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근육이 심장이 나쁘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이 주변 근육이 굉장히 영향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상선 당연히 연결받죠. 그래서 왼쪽 어깨가 아픈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어깨가 많이 아프다는데 사실은 심장병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가슴이 따갑고 가슴이 쓰리고 가슴이 쪼이는 현상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바로 심장병 뛰어가죠. 근데 알고 보면 식도염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 또 식도염인 경우도 많습니다. 식도의 근육과 심장의 심근이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식도염이 심할 때는 꼭 가슴이 쪼이듯이 이렇게 아파오거든요. 그걸 모르고 심장만 자꾸 살피니까 그렇죠.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 없는가요? 술 많이 먹고 나면 막 가슴 쪼이고 속이 아주 따가울 때 있는데 그걸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 잘 모르면 그걸 심장 때문에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심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참 증명해야 됩니다. 한번 자료를 한번 볼까요? 여기 심기맥은 어혈 심기맥 위치 한번 보시면 여기에 그 G1번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장 경맥은 어디? 경맥의 시작혈은 어디죠? 심장 경맥 시작혈 경맥 심장의 경혈 시작혈은 팔 올렸을 때 제일 끝에 여기죠. 임파선 끝자리. 여기가 이름 뭡니까? 극천이라는 자리지 않습니까? 극천에서 이러는데 그럼 실제 이 자리의 상점은 사실 여기 G3번 정도가 돼요. G3번. 맞겠죠? 이 밑에 여기 마디니까 겨드랑이 마디니까 이 마디 자리 G3번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굳이 또 G1번까지 내려놓은 것은 바로 심장 경맥이 이게 F에서 시작하니까 비경맥 여기 비경맥의 끝자리가 극천 아니 그 대포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대포가 극천에서 몇 번 밑에다? 극천 6촌 밑에거든요. 극천 6촌 밑인데 여기에서 심장을 통해서 다시 극천으로 올라간다 이래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래 안 가고 이 경우가 뒤에 또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심장, 콩파 심장 경맥이 어디서 끝나냐면 유부에서 끝나거든요. 유부에서 끝나는데 이게 심장이 심포로 연결될 때는 심포경맥인 여기인데 어디를 까죽 갔다가 혀에 갔다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혀에 갔다가. 이런 것처럼 비장경맥이 여기 대포에서 끝나는데 이게 극천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심장을 통해서 요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심장을 통해서 다시 극천으로 올라가니까 유태호 박사께서는 기맥을 잡을 때 이 극천혈을 기시혈로 잡은 게 아니라 요 심장에 해당되는 G1번이라고 좀 땡겨놓은 거죠. 심장의 상점으로. 일반적 심장의 상점은 어디입니까? 심장이 넓게 있으니까 젖꼭지 옆에 밑에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여기에 22번인데 이 13번 정도를 심장 상점으로 잡거든요. 근데 여기도 심장 상점이지만 심장의 기운이 옆으로 대포 위에 3촌 위치점도 심장 경혈이라고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아예 대포를 올린 거죠. 이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기맥을 참 만들 때 매우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다는 걸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 인식이라든지 차원이 있으니까 이 차원 안에서 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45년, 46년 전에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때는 차원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3차원, 4차원 개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평면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반응점들을 충분히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번이 그래서 온 거다. 심기맥은 어혈, 충혈, 상충 등을 주로 다스리는데 흉통과 좌측 견병, 어깨병이죠. 왼쪽 특히 어깨병입니다. 순환계병과 심장병을 다스립니다. 대장과 방광의 질환을 조절할 수 있고 혈병과 안질환, 특히 근시, 난시, 원시, 생명 등의 조절에 적용된다. 여기에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못 봤던 건데 혈을 혈은 뭐 심주설, 심장혈을 다스린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근시, 난시, 원시, 생명 눈에 이 심장이 왜 가는가 이거죠. 눈에 눈병은 우리는 뭘로 보죠? 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눈병은 간으로 보는데 여기 근시, 난시, 원시, 생명 이거를 왜 심장으로 보느냐? 바로 심장, 이 눈에는 뭐가 많다? 혈관이 간은 혈관이 워낙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혈맥을 누가 다스린다? 혈맥을 다스리는 게 바로 심장입니다. 눈 전체의 기능에 대해서는 간이 다스리지만 눈의 구조에 대해서는 눈에서 영향을 주고 눈을 뿌려주는 좁은 데에서 많은 혈관이 모여있는 것은 누구냐? 혈관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것이 눈이니까. 그래서 혈맥을 다스리는 건 심장이라서 바로 이 기능, 근시, 난시, 원시 이 생명 이런 부분들은 이 안구 혈관의 문제니까 이것은 그래서 심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시, 난시 이건 무조건 간 나쁘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라 이거죠. 눈에 간에 연결되는 건 뭡니까? 조리개가 안 되는 거죠. 조리개는 바로 수정체가 늘어나다 줄어들었다. 이거는 간, 근육과 연결되지만 나머지는 혈맥에 관련된 것은 심장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눈이 충혈돼서 눈이 터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눈이 터지는 경우. 눈 안에 흰자가 터져서 막 그걸 뭐라 그러죠? 안구 충혈 내지는 이제 안출혈. 네. 또 출혈되면 눈이 출혈돼서 피가 뭐 이렇게 망망이 터지는 건 안에 출혈돼서 벌겋게 된 건 무조건 심장입니다. 문제는 눈 안쪽이 터지면 뭐다? 심실로 인해서 경우가 많고 눈 바깥초리 바깥에서 터지는 사람 있어요. 바깥에서 터지면 이건 심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왼쪽 눈 같은 경우는 안구 출혈이 생길 때 안쪽이 많이 터지죠. 왼쪽 심장 때문에. 오른쪽이 터질 때는 이제 바깥쪽이 많이 터지는데 이게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눈의 눈동자에서 핏줄이 터졌다. 그러면 이거는 심장과 연결돼서 심사법 또는 심호흡법 이렇게 심장 기능을 조절하면 빨리 들어오죠. 그리고 당연히 언어장애, 신실, 심호, 중풍, 심장질환을 조절할 수 있고 부인병, 자궁, 생식기 질환에도 효과적이다. 여기서 방금 지금 요 대목들 뒤에 류머티즘, 알레르기 질환에도 적용된다. 요 두 줄은 다 심장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심장허, 심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위에 방금 저 위에 말씀드렸던 것은 심실과 연결된 게 많고요. 지금 언어장애부터 알레르기 질환이다. 이 부분들은 심허의 증상에 특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신실증이다 이런 얘기죠. 신실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 특히 부인병, 자궁, 생식기 질환 대부분 신실 증상으로 볼 수가 있죠. 류머티즘, 알레르기 이거는 다 자가 면역 질환인데 대체로 신실 증상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말 나왔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고 갈까요? 자가 면역 질환의 이런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자기 집에 면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의 특징은 나이가 들면서 나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내 몸의 체력이 떨어지면 자기를 공격하는 힘도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자기를 공격하는 힘도 떨어지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이 중증 소아 류마티즘이라든지 어릴 때 발병되는 이런 류마티즘들은 타고날 때 생긴 류마티즘 아니면 폐열, 알레르기 질환들은 대체로 애들이 성장기를 끝나고 나면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어떻게 된다? 좀 나아집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20대가 제일 힘들죠. 모든 선천성 류마티즘 질환들은 자가면역 질환은 20대, 30대 사이가 제일 힘듭니다. 그때 애들이 18살 이때 될 때, 요때부터 갑자기 자기 공격력이 심해져서 그때부터 힘들죠. 그 뒤는 오히려 나아집니다. 그런데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체력이 떨어져도 류마티즘이 악화되는 류마티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체온이 떨어져서 생긴 병입니다. 몸이 차워서 생긴 병. 그리고 부인과 여자분들, 남자분들 그래서 노인성 류마티즘은 아까 자가면역 질환과는 다르다. 자기를 공격하긴 하는데 뭐 때문에 공격한다? 체온이 낮아서 공격한다. 체온이 떨어져서. 둘 다 신실이 한데 자가면역 질환과는 약간 다른 그런 게 있어요. 피검사 해보면 뭐 류마티즘 균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건 사실 류마티즘이라고 볼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그냥 관절염이다 이런 거죠. 관절염으로 봐야 된다. 우하지 증상과 구규는 이제 9가지 구멍을 말하죠. 눈, 귀, 코, 입, 생식기, 항문. 이 바로 이 구규 9개 구멍을 이야기합니다. 우하지 증상과 9개 구멍 질환도 거의 이 심호에서 발생하고 신실증과 소장병 치료, 인맥과 동맥 질환을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모든 중풍이 당연히 중풍이 되죠. 여기서 기억할 거 우리 몸을 사람 보면 제일 애매한 것이 정중앙이 아프면 몸을 배꼽이 아프고 입이 아프고 목 가운데가 아프고 보다 배꼽이 아프고 이렇게 정중앙이 아프면 허리가 아픈데 어디 아프노? 가운데 허리 아픈데 왼쪽도 없다. 이 가운데 아프면 이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는데 가운데 아프면 모두 다 우측 질환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우선 가운데 아프다 하면 우측 질환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일단 척추를 중심으로 한 선이 있고 척추 바로 옆에 한 선이 있고 그 측면에 한 선이 세 선이 있다고 봅니다. 몸을 나누면 이 아저씨 몸을 이렇게 나누면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선이 3선이에요. 우리 몸의 선이 3선. 가운데 선, 옆선, 완전 또 측면선. 우리는 이거 중이라고 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앞뒤, 이거 사실 앞이라고 하는데 3일체주로 보면 등 쪽에서는 가운데는 무조건 신실이다. 다시 말로 무슨 말이다? 가운데 아픈 것은 다 소변 기능 이상에서 오는 것이다. 바로 옆에 아픈 것은 대변 기능이다. 그 옆에 오는 것은 비장, 영양 기능이다. 이런 거예요. 소변 기능은 어디서 합니까? 신장 방광 아닙니까? 신장 방광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신장 방광이 임기맥에 있고, 그죠? 신장은 임기맥 바로 옆에 측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장과 방광은 가장 임기맥과 가까이 있으니까 소변 기능으로 생기는 병들은 아주 척추와 밀접하게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 대변 기능으로 생기는 대변이 어디죠? 대장이 어딨냐면은 바로 제상 배꼽옆 몇 촌? 2촌. 배꼽옆 2촌에 있으니까 바로 척추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바로 이건 대변 기능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영양 조절하는 건 어디 있냐면 위장과 비장이니까 비장이 어디 있어요? 바로 배꼽 옆 4촌. 그리고 측면에 있는 것은 이거는 영양 조절 음식 때문에 그러구나. 이렇게 세 개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맥과 동맥 질환은 심장에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하면 심호에 해당된다. 심호 때문에 생기는 신실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인맥과 동맥 가운데 질환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예, 군주, 지간, 신명, 출원, 요거 12장도 요것도 기억 좀 이제는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서당계가 되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는 뭡니까? 장군지간, 뭐가 나오죠? 모려출원, 도모할 모자에 생강젓자, 모려출원. 심장은 군주지간, 신명출원. 비장은 창릉지간 또는 운화지간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릉지간은 창고에 쌓을 넘자입니다. 창고에 쌓을 넘자. 그 창릉지간도 되고 운송과 소화를 시킨다 해서 운하지간. 그리고 뭐가 나온다? 오미출원, 맛이 나온다 이런 거죠. 네. 뭐 생각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모를 거니까.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폐는 뭐죠? 폐는 상전지간 조절출원. 예. 우리 연구반 우리 김종만 선생님하고 우리 이재성 과장 두 분만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해설이 되고. 해설도 했나? 네. 해설 작게 얘기. 그럼 다 들었네 그럼. 콩팥은 어떻게 돼요? 콩팥? 그렇죠. 작강지간 기교출원. 예. 심포는 어떻게 돼요? 심포는 신사지간 희락출원. 기쁘고 즐거움이 나온다 해서 희락출원이라 되죠. 다음 중정지부 결단출원. 결단력이 나온다. 이렇게 되죠. 소장은 수성지부. 수성, 받을 숫자, 이불성자. 받아서 영양분을 만든다. 수성지부 청탁 분별. 맑고 탁한 것을 분별한다. 위장은 좀 전에 비장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장은 전도지간, 전달해준다. 길로 전달해주는 거다. 전도지간. 그 다음 변화출원, 변화시키죠. 변화출원. 방광은 주도지간 진액저장 이렇게 되죠. 주도지간 진액저장. 삼초는 물길이 흘러간다 해서 중독지부 기를 분산 이렇게 한다 했죠. 기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12장부에 대한 장상 명칭은 그걸 알고 이걸 좀 이해를 알게 되시면 장상을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둬도 될 것 같습니다. 심은 일체 활동을 주재하고 중요한 위치죠. 정신적인 사유는 모두 심장에 속하고요. 그래서 군주관이라 합니다. 심장은 오장육부의 대주고 정신이 존재하는 것이고 심은 정신을 저장하며 생의 근본이고 신이 변하는 곳이다. 선인은 심의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해서 임상에서는 심장에 일단 병변이 발생하면 곧잘 심계, 공포, 불면 혹은 흥고, 헛소리, 의식혼미 또는 잘 슬퍼하고 잘 웃음이 멎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여기 이제 잘 슬퍼하고 웃음이 멎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이게 심포의 증상이죠. 희락출원 이래 되는 거니까.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내상과 외강, 내 안의 병과 바깥의 병 두 가지가 있는데 내상에는 심장 자체가 이상이 있든지 아니면 칠정, 희락, 우수, 공구, 사려 등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그게 뭐 오늘날 말하면 스트레스겠죠. 외감은 유금의 병사 침입으로 사기되는 열이 반대로 심포에 전하는 증상인데 중요 원인은 심장 기능이 주제작용을 상실해서다. 그래서 심포에서 준다는 거죠. 심장은 오장육부의 대주로서 장부가 분업을 하고 상호협조하며 전체 활동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일 지도한다. 그래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만약 심장 병변이 있으면 그 밖의 장부 활동 또한 혼란해지고 신체 건강에 영향을 주어서 수시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 흔히 말해서 뭐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여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고로 주가 똑똑하면 곧 아래가 편하다.
주가 불명하면 곧 시비간이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혈맥을 주재하고 외하는 얼굴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맥은 혈맥을 이야기하죠. 맥은 오체의 하나다. 그럼 오체는 뭘까요? 오체는 뭐가 있죠? 5개 오체. 목은 근육, 근육, 화는 혈맥, 맥, 혈관, 혈맥과 혈이 같이 되죠. 근육, 혈맥, 토는 기육, 살. 금은 뭘 담당한다? 오체, 피부. 네, 피부. 수는 뼈. 그래서 근육, 혈맥, 기육, 피부, 뼈, 골격 이렇게 해서 그 오체에 해당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맥은 혈맥은 심장의 오체 중에 하나죠. 그 작용은 혈액을 싸서 전신에 주류시키며 순환에서 그치지 않는다.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혈액순환을 주관하는 주요 기관은 심장이기 때문에 혈맥에 나타나는 현상은 심장과 관련이 있다. 심은 생의 근본이고 그 외하는 얼굴에 있다. 그 심장이 좋고 나쁘고는 얼굴이다. 그래서 심장병 환자들은 일단 얼굴이 바로 창백해지는 거죠. 손톱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 판막이 이상이 있냐 없냐를 판막이 이상인 사람도 손톱에 잘 나타나죠.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손톱을 눌려보면 손톱을 눌려보면 하얘지다가 다시 밝게 돌아오는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굉장히 늦고 판막 이상인 환자들은 대체로 손톱 색깔에 푸른빛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손톱에 가끔은 나타나긴 하는데 심장 이상이 손에서 잘 나타나는 것은 바로 혈맥을 담당해서 그런 것이죠. 심은 생의 외하는 있고 혈맥, 충은 혈맥이 있다고 소문에서 말했다. 심과 혈맥이 허약하면 그 반영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광택이 없어진다. 심기가 쇠간하면 혈맥 운행은 일정하지 않고 안색은 홍륜을 상실해서 거무튀튀하거나 청자색을 띈다. 입술을 보면 알죠. 입술이 일단 푸르러지죠. 수소음의 기는 바로 수소음 심장이니까 이게 절하면 맥은 통하지 않고 맥이 통하지 않으면 곧 혈맥이 흐르지 않고 혈맥이 흐르지 않으면 모발이 윤택하지 않다. 그러므로 인색이 검고 광택이 없는 것은 혈이 먼저 죽은 것이라고 영추에서 말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했습니다만 첨가상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서양의 신약을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은 거듭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이 얘기가 우리가 안다면 특히 그때 말씀드렸던 심장과 방광은 아주 이거 절묘하게 지금 현대과학이 잘 쓰고 있죠. 심장 방광 절묘하게 잘 쓰는데 재밌는 것은 그 부작용을 보면 방광은 남자들 우리가 방광과 심장인데 머리카락은 색깔은 콩팥 아닙니까? 신 아닙니까? 검은색이죠. 근데 머리카락이 자라는 위치는 어디로 자랍니까? 위로 자랍니다. 수염은 아래로 있는데 머리카락은 위로 자랍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과 방광을 보면 방광, 정인 합인데 이 방광은 여자들한테는 방광은 그냥 소변 주머니인데 남자들에게 방광은 뭐가 있냐면 전립선의 기능과 성기능을 가진 남성 기능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한테서는 여자들에서 자궁감이 많이 생긴다면 남자들한테는 뭐가 생긴다. 그 비슷한 그보다 더 아래 위치에 뭐가 있냐. 그 전립선이 있으니까 남자들한테는 전립선암이 많이 생기죠.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전립선암이 생기려면 뭐가 있냐면 전립선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전립선 염증이 많이 생기는데 이 전립선 기능은 전립선은 뭐의 덩어리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남성 호르몬의 덩어리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 덩어리를 이 기능을 전립선을 치료하려고 하면 남성 호르몬 기능을 최대한 억제를 시켜서 전립선 활성화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게 말하면 성기능 약화도 되지만 전립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립선 사용을 못하게 하다 보면 결국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반대로 여성 호르몬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게 되죠. 이 조절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모발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절 기능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정임합, 심장병과 방광약을 이걸 같이 조절하는 그 반대가 뭡니까? 또 비아그라 아닙니까? 그죠? 심장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는 심장 기능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먹는 약을 촉진시키는 약을 먹다 보니까 전립선 기능이 회복되는 것과 똑같은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때 말했다시피 갑기합이라면 갑은 당, 비는 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비장기는 당뇨병 같은 경우는 뭘로 쓸개 기능을 가지고 당뇨병을 조절하는 방법들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거다. 이 반대로 또 말했던 우리가 흡수 비만에 해당되는 비만 흡수력을 높이는 것 소장을 잘라내지 않는 방에 살으려면은 바로 이제 병신합이라 해서 소장과 폐결핵 약을 잘 활용해서 심장 비만증을 없애는 소장을 기능을 좀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요즘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지 만들어내는 거는 사람들 천재를 만들어내겠더라고. 그러니까 막 모여 있는데 나는 저런 데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어요. 무슨 센터, 무슨 연구소, 무슨 테크노 이렇게 하는데 저런 데가 뭐 하는가 보니까 전부 그거만 앉아있더라고요. 말만 하면은 나오긴 나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러지. 그래서 내가 요거 해놓고 나면 내가 틀림없이 요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굳이 내 아이디어라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틀림없이 폐결핵 이 약이나 폐결핵 폐에 대한 관련을 틀림없이 앞으로 비만이니까 이 비만을 조절하는 데는 이건 결국 폐의 기능약 그 다음에 소장병은 폐하고 폐는 소장병하고 이렇게 연결된다. 이거 꼭 조절하면 된다. 무게합 위장약을 잘만 활용하면 뭘 할 수 있겠다? 콩팥 신장을 치료할 수 있는데 오늘날 지금 나와 있는 신장약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날 신장병 약은 거의 없습니다. 신장을 치료하는 약은 유일한 약이 뭐냐면 뭘까요? 혈압약입니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이 신장이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을 모면하고 아니면 최대한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혈압약입니다. 이 혈압을 어떻게든 떨어뜨려서 신장에 부담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도 가능한데 그건 뭘 일단 베리게 하는 거죠? 심장의 압력을 안 주기 위해서 혈압약을 먹지만 결과적으로 심장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하시키는 거 아닙니까? 심장 기능을 결국 저하시키면 심장 기능은 결국은 콩팥까지 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피가 못 가요. 그럼 결국은 심장도 나빠지고 마지막에는 콩팥도 나빠지게 돼요. 이 원리는. 그러면 이 신장병 약은 뭘로 써야 되겠습니까? 그쵸. 위장약으로 조절하면 부담 없이 이거 충분히 조절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반대로 지금 위장약은 나온 게 많으니까 굳이 신장약을 가지고 위장약 쓸 일은 없어. 그래 안 해도 되는데 대신 이 흔한 위장약을 잘만 활용하면 뭘로 쓸 수 있다? 심장 고칠 때 쓸 수 있다 이거죠. 이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위장약은 흔하거든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 잘만 이렇게 써보면 신장을 치료하는데 오직 있으면 그 신장병이 많고 중국에는 그 많은 인구들이 전부 다 신장병. 그러니까 저희 소수민족들은 전부 다 왼쪽에 옆구리나 오른쪽 옆구리 하나 안 찢어진 사람이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신장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그만큼 신장병 환자가 많아요. 그래 많은데도 약이 없는 거는 그만큼 방향이 잘못되는 거죠. 그럼 혈압약 갖고 하니까 혈압약 한계가 있으니까 틀림없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위장약을 잘만 조절하면 그걸 조금만 변형하거나 용량을 잘 만들면 콩팥에 틀림없이 적용시킬 수 있겠다.
지난번 첨가상업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혼자 생각해 보니까 저기에 답이 틀림없이 아니겠나 그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뭐 어차피 간과 대장, 을경암 이건 뭐 간병과 대장병은 이거는 뭐 워낙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뭐 그것도 서양에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모를 수 있긴 한데 그 병에 그 증상이 있어서 그런 병을 한번 실험을 충분히 우리가 아이디어 삼아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그러므로 안색이 검고 강택이 없는 것은 혈이 먼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혀와의 관계. 당연하죠. 간은 눈, 심장, 혀, 심주, 설, 비주, 순이죠. 순, 입술 순자, 입술순, 비주순, 폐주, 비, 신주, 이 이렇게 되죠. 심장과 생리활동 및 병리 변화는 혈맥과 강택 그 밖에 유관한 증상의 방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혀의 형질에도 나타난다. 가령 혀의 형질이 붉은 것을 보면 심해 혈기가 있고 화기가 과잉되어 있다. 여기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 심계, 불면, 잠 못 잔다. 이거 뭐 제일 문제는 이게 잠이죠. 잠. 심하고 왕성하고 신수가 부족하면 밤에 잠잘 때 불안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심기항진 대변 피결하고 구설에 종물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구설의 종물이라는 것은 입에 혀에 혓바늘 돋는 이런 증상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혓바늘 돋을 때 이거 굉장히 이거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음식도 잘 못 먹고 이거 빨리 해소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뭡니까? 심장 사열입니다. 심정열 사열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측 혓바늘이 돋았다. 우측 혓바늘. 왼쪽과 오른쪽 상관없이 혓바늘이 좌우에 다 돋았을 때는 왼쪽 심장에만 사열해주면 되는데 오른쪽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면 오른쪽에 돼요. 피곤해서 신체적 과로 때문에 혓바늘을 보통 보면 왼쪽에 생깁니다. 근데 신경을 과하게 썼을 때는 오른쪽에 생깁니다. 이때는 심호로 생긴 거기 때문에 이때 사열은 신장과 폐를 해줘야 됩니다. 신장 제1번과 C13번을 사열해줘야지 금방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 조직 안에서 바깥에 드러나 있는 부분들의 조직들은 재생하고 회복하는데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요 재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숨 쉬어야 되는 목구멍이라든지 한시도 빠짐없이 먹어야 되는 입이라든지 입속이라든지 이런 피부들은 재생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면서 불편하게 미련하게 가만히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입안에 뭐 이렇게 분해염이 있다든지 목에 편도가 이렇게 부어서 뭐 침 넘기기 곤란하다든지 혀에 혓바늘 돋았든지 이건 혓바늘 돋았을 때 제일 먼저 뭘 먹어라? 박하사탕 먹으면 된다. 이걸 말씀 안 드리고요. 보시지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혓바늘 돋을 때 박하사탕을 입에 물고 있으면 재생이 제일 빨리 됩니다. 박하사탕은 아주 빨리 재생이 빨리 되고요. 회복이 빨리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해 주는 거죠. 거듭 얘기하지만 기관지에서 목이 편도가 툭툭 부어서 말이 잘 안 나오고 이럴 때는 뭡니까? 신장이죠. 꼭 사일 안 해야 됩니다. 신사법 하나 써주면 그냥 여기 목젖이 바로 땡겨 올라갑니다. 목에 여기 목 기관지 쪽에는 다 신장 기맥이고요. 혓바닥의 문제는 뭐다? 혀는 무조건 심장, 마음 심장. 마음 심장. 혀에 보면, 옆에 보면 이렇게
울두둘하게. 협찬은 아니고 울두둘하게 내가 이빨 모양 비슷하게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도 아주 공백이. 아, 그건 오래. 그게 이제 그 습관 안에 혀의 습관 때문에 그런 건데 혀를 자꾸 이제 깨물게 되는 습관이 안에 자기도 모르게 있어서 그런 거라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하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혀 안에 이렇게 두들두들 자기도 모르게 혀를 씹고 이렇게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죠? 이 턱관절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턱관절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뭡니까? 정인합이지 않습니까? 심장과 방광이 상합이잖아요. 이 방광이 문제가 있거나 있으니까 심장과 같이 문제가 되는 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정인합입니다. 그러니까 왜 정인합이냐? 이 턱은 방광이거든요. 아, 이 얘기 안 들었구나. 턱관절은 방광과 연결됩니다. 턱관절은 무조건 방광입니다. 그래서 하악관절, 턱관절은 방광이기 때문에 척추의 모든 균형과 힘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근력의 중심은 턱에서 나온다. 그래서 턱이 방광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턱이 힘을 못 쓰게 되면 척추를 따라서 사지로 내려가는 근력들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몸의 힘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은 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야구 투수들은 그 용을 쓰려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이 턱뼈가 다 나가는 거죠. 어금니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물고 있는 거는 옛날에는 미국 야구 선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껌을 씹었잖아요. 굵은 껌을 씹었는데 그게 바로 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힘을 써야 되니까 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굵은 껌을 순간적으로 충격을 막아주는 거였죠. 이 턱이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요즘에 이제 아예 마우스피스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서 껌을 안 씹더라도 이렇게 타자들도 이 공을 순간적으로 탁 임팩트 할 때 이 온몸의 힘을 한꺼번에 몰아쳐야 되니까 그 턱에 찡 하니까 타자들까지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모든 근력의 핵심이 턱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턱은 바로 방광입니다. 방광. 아까 그런 구조적으로 했을 때는 턱을 조절하는 방광 기능을 조절해야 됩니다. 이 턱 아픈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턱 바로 위에 있는 게 뭡니까? 귀 아닙니까? 귀는 어디에? 심장. 턱은 방광 아닙니까? 그 두 개가 같이 연결되죠. 그럼 심장하고 방광을 같이 조절해주면 이 툭튀나무 조절이에요. 예. 그 상응점 같이. 예. 상응점은 이제 이 원리인데 상응점은 뭡니까? 상응점은 유도하는 겁니다. 유도. 그쪽으로 사람을 평행지명 만들어준 다음에 상응점으로 가는 것은 표적기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쪽으로 에너지를 집중시켜주는 건 좀 더 빨리.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하는데 보통 보면 그게 정말로 불편하면 그쪽에 갑니다. 제일 먼저 불편한 데로 가는데 이거는 좀 빨리 가요. 갑자기 그러면 이유 없이 이게 씹을 때 불편하고 아픈 힘들던데 아픈 것도 그래요? 맞습니다. 그 방광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게 귀 아픈 건지 턱 아픈 건지 모르는 게 있는데 둘 다 신장 방광을 연결해서 갑자기 아플 때 방광염 때문에도 여기 아플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일상에서 제법 많죠. 그런데 이 원리를 아는 데는 세상에 없죠. 이 방광이 턱이 왜 방광이냐, 이 하악근이 왜 방광이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책에도 보면 이 턱이 방광이라고 나온 책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누가 아버님 턱이 누가 아프다. 방광시다. 턱은 방광이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게 저는 평생 저는 아버지하고 별로 살갑게 얘기 나눠본 적이 없어서 평생 한 20마디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20마디가 다 기억합니다. 특히 이게 수지침과 관련해서는 제가 뭘 여쭤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걔는 뭘 여쭤봤다가 미천 들어갔는데 그 말로 들어가 모르고 말지 그랬는데 지나가다 들은 얘기는 그때 턱은 방광이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관절통, 관절.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손목 아프고, 다 뭐 관절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치료하냐? 관절이 다 아픈데, 마디마디가 아픈데. 그러니까 관절이라는 말씀 안 하시고, 마디는 다합니다. 마디절, 절담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보통 설진을 할 때 보면 그 옆에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을 간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왼쪽에. 네. 왼쪽은 간, 오른쪽은 폐, 이렇게 설진을 할 때 그러는데, 아까 말씀 좌우에 다 이렇게 생기면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거죠. 좌우에 다. 그냥 이렇게 그 이빨 모양 아니더라도 이게 좀 그렇죠. 간이 튀어나온 것도 뭐 깎인 거나 이런 거는 네.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혀 맞습니다. 구조적 혀가 자꾸 이제 아. 찔려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한두 번만 해보면 금방 모를 겁니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심계불면 요거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끝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